서럽고 힘들었던 시집살이를 청산하고 이제는 드디어 자유로운 몸이 된 30대 여자입니다. 이혼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복합적인 부분이 쌓여 이혼을 결심하게 됐지만 가장 큰 사유는 식탐이었어요. 웃기죠? 저도 제가 그런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이런 이유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너무나 지옥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분명 연애를 하면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땐 시어머니가 온화하고 다정하셨거든요. 과일도 직접 깎아주시고 설거지도 하지 말라고 말리셨죠. 아유, 나는 시집살이라면 지긋지긋한 사람이야. 며느리가 편해야 집안이 편해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기 올 때마다 편한 마음으로 와. 뭐 사들고 올 생각 하지 말고.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상견례를 하면서도 시어머니는 늘 온화한 미소를 띠며 저를 인자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합가를 해도 별다른 트러블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집을 마련하기에 턱없이 돈이 부족했던 저희는 3년 정도만 시어머니 집에 머물며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 형식으로 합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정말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선택이었네요. 시어머니의 본색은 합가 후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우리 며느리 왜 이렇게 말랐어? 많이 좀 먹어. 하시면서 고기 반찬을 밥 위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잘 받아 먹자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체구는 작은데 은근 잘 먹네. 밥이 좀 많지 않어? 좀 덜어줘? 하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잘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며느라, 나가서 두부 좀 사올래? 찌개를 끓여야 하는데 두부가 없네. 두부 아까 냉장고에 있던데요? 그거는 내일 쓸 거고 오늘 쓸 게 없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며 밥 먹던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시는 게 이상하긴 했어요. 밥 먹는 것보다 두부가 더 급할 리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제 충성심? 뭐 그런 걸 실험이라도 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유독 제가 밥을 먹을 때 신경을 곤두세우는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묘한 기류를 느끼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 메인 반찬은 남편 쪽으로 다 몰아주시고 저한테는 밑반찬을 빙 둘러주시며 이건 맛있는 거야, 얼른 먹어봐 하시며 제 옆에 딱 앉으셔서 메인 반찬을 밀착 마크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기분 탓이겠지. 에이, 고작 먹는 걸로 며느리한테 치사하게 구시겠어 하는 마음으로 넘기려고 노력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한 거예요. 제가 무슨 채식주의자도 아니고 이 나물 좀 먹어봐라 저 나물 좀 먹어봐라 이건 고기 말고 당근이 맛있다 하시면서 반찬을 정해주시는데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아들보다 잘 먹는 게 신경 쓰이실 수도 있겠다. 뭐 이제는 좀 조심해야겠다 생각하며 밥 먹을 땐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소화불량도 생기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허리 사이즈가 3개월 만에 2인치가 줄었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의심 정도였어요. 서운해도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낸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더라고요. 다른 이유면 몰라도 먹을 걸로 차별받는 게 서운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그 말을 꺼내기가 정말 어려웠네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도련님까지 세 가족은 먹는 걸 정말로 좋아했어요. 세 사람 모두 체형이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요? 셋이 걸으면 딱 봐도 가족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풍채도 좋고 살집이 있었어요. 남편은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예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살을 뺀다고 꼭 다이어트 하겠다고 손가락 걸고 약속했건만 식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100kg가 넘은 채로 턱시도를 입어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자제력이 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직장에서 야근을 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고기 냄새가 풀풀 풍기더라고요. 환기도 안 시키고 고기를 구워 드신 것 같길래 제가 창문을 열면서 시어머니께 여쭤봤네요. 어머님, 뭐 드셨어요? 뭘 먹어? 뭐 굶었지. 네? 아무것도 못 먹었다. 이제 막 집에 들어왔어. 아, 그러셨어요? 배는 안 고프세요? 너 밥 먹을 거면 내 것도 좀 차리던가. 분명 고기 냄새가 집안 가득 풍기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발뺌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같이 있던 남편과 도련님까지 입을 싹 닫더라고요.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모른 척하는 공범 마냥 명연기를 펼치더라고요. 대체 이게 뭐라고 숨길 일이란 말이에요. 들키고 싶지 않으려면 증거를 남기지 말던가요. 솔직히 그때는 정말 빈정상해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날 저는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로 시댁 식구들을 위해 저녁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저는 메인 반찬을 먹지 못했어요. 제가 차렸지만 제가 먹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그때부터는 저도 생존 본능이 생겨 살아남기 위해 몰래 챙겨 먹기 시작했죠. 요리를 하면서 간을 본다고 한 움큼씩 먹거나 후라이팬에 구우면서 하나씩 집어 먹었네요. 저도 제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음식에 매달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쪽에서 먼저 제 본능을 건드린 거잖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영양실조로 쓰러지게 생겼는데 저도 살 길을 찾아야죠. 부엌에서 일하며 음식을 입에 넣는 저 자신이 너무 처량하고 불쌍했지만 별 수 있나요? 시어머니는 귀신같이 저를 포착해낸 뒤 제 옆에 딱 붙어 잔소리 하시더라고요. 너 요즘 살 좀 찐 것 같다? 제가요? 그래. 왜 이렇게 살이 쪘어? 뭐 혼자 좋은 거라도 먹니? 아니요, 몸무게는 빠졌는데. 아니야, 너 살쪘어. 딱 봐도 포동포동해졌구만 뭘. 요즘엔 다이어트 안 하니? 젊은 여자들 간헐적 단식 뭐 그런 거 하고 막 그러던데. 저는 먹지 않으면 힘이 안 생겨서요. 여자가 너무 식탐이 많아도 보기 안 좋다. 말라야 예쁘지? 배도 나오고 팔뚝도 두꺼워졌네. 아이, 몸에 탄력이 하나도 없네. 나는 처녀 시절에 주변에서 미스 코리아 나가보라고 권유도 받고 그랬는데. 제가 살이 쪘냐고요? 전혀요. 키 160cm에 몸무게는 49kg였어요. 평생을 살면서 살쪘다는 말 한번 들어본 적 없었고 국가에서 지정한 평균 체중에도 못 미치는 몸무게예요. 그냥 제가 몰래 음식을 먹는 게 싫으셨던 거겠죠. 실컷 잔소리를 하시더니 급기야는 그거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하시며 차단을 시키셨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거면 며느리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며느리의 취향은 나 몰라라 하신 채로 본인의 아들 둘만 챙기시는 모습에서 저도 점점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상태였어요. 나름 단골도 많고 입소문을 탄 상태로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여서 일손이 부족해 주말마다 가서 돕곤 했는데 점심때가 되잖아요. 거기에서 만든 음식을 주지도 않으시고 그놈의 밑반찬으로 끼니를 때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놓고 저를 퇴근시킨 후 뭘 드시는 건지 집에 돌아오실 때마다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찌르더라고요.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어요. 이 정도면 절 미워하시는 거 맞죠? 남편한테 서운한 걸 얘기해도 그게 다 제가 예민하기 때문이래요.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이러는 거 너무 서럽다고 했더니 남편이 저더러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먹는 거 가지고 쪼잔하게 계산까지 해야겠냐? 설마 우리 엄마가 그런 거 가지고 치사하게 굴겠어? 우리 엄마 그렇게 치밀한 사람 아니야. 조그만 거에 의미 부여하면서 살면 머리 안 아파?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단순하게 좀 살자고. 말하면 말할수록 저만 찌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쿨하지 못하고 뒤에서 쪼잔하게 뒷담화를 하냐며 제 탓을 하더라니까요. 이 인간도 결국 내 편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면서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확 몰려왔네요. 나중에는 음식을 두고 사투를 벌이고 입에 음식을 구겨 넣는 시댁 식구들을 보면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 저런 모습을 평생 동안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명치가 뜨거워지는 게 화병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시집을 간 이후로 볼이 푹 꺼져서 회사 사람들이 저더러 아픈 거 아니냐고 물어볼 정도였다니까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몸이 무리한 건지 어느 날은 일하다가 머리가 핑 돌아서 중간에 조퇴하고 병원 가서 링게를 맞은 적도 있어요. 내 삶은 이렇게 피폐해지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은 몇 개월 동안 몸무게가 얼마나 쪘다느니 운동을 좀 해야겠다느니 떠들고 있을 땐 정말로 가출해버리고 싶은 욕구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어느 날은 고구마를 잔뜩 삶아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며느라, 그 지인이 밭에서 캔 고구마란다. 아주 달고 맛있어. 한번 먹어봐. 어머님은 안 드세요? 나는 아까 많이 먹었어. 다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다들 바쁜데 뭘. 우리 며느리한테 제일 먼저 주는 거니까 많이 먹어. 너 고구마 좋아하잖아. 평소에 집안에서는 부엌에 들어가지도 않으시는 분이 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더라고요. 그때는 그 의도가 아주 선한 줄 알았죠. 고구마를 배불리 먹고 난 후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외식을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준비 다 했어? 나가자! 할 때 그제야 고깃집을 예약해뒀다는 걸 알게 됐네요. 그럼 그걸 알면서 저한테 고구마를 먼저 먹이신 거잖아요. 의도가 너무 뻔한 거 아닌가요? 결국 저는 맛있다는 고깃집에 가서 얼마 먹지도 못하고 젓가락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는 게 서럽고 짜증나서 화장실에서 눈물까지 쏟았네요. 제가 먹는 걸로 이렇게 구박받아도 되는 사람인가요?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소중한 거잖아요. 아들 둘한테 맛있는 거 먹이는 건 기분이 좋고 며느리가 맛있는 거 먹는 건 기분이 나쁜 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인가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께 여쭸어요. 어머님, 고깃집 예약한 거 아셨어요? 근데 저한테 고구마 삶아주신 거예요? 예약한 거 까먹고 있었지. 그리고 고기보다 밭에서 직접 캔 고구마가 더 귀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말씀을 좀 미리 해주셨으면 고구마로 배 채울 필요 없었잖아요. 저도 고기 좋아하는데. 그러게 고구마 그렇게 많이 먹으래? 걸신 들린 듯이 먹더만. 그러니까 배가 나오지. 누가 보면 너 만삭 임산부인 줄 알겠어. 제가 왜 걸신 들린 듯이 먹겠어요? 정말 이유를 모르세요? 원래 못 먹고 자란 애들이 음식만 보면 환장하는 법이야. 교양 있는 사람이면 음식 앞에서 점잔이라도 떨지. 어머님 말씀은 제가 교양 없이 음식만 보면 달려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욕심 많더만 뭘.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강조하는데도 몰래 주워 먹는 걸 보면 말 다 했지. 먹을 기회가 없으니까 몰래 주워 먹은 거죠. 기회가 없긴 왜 없어? 누가 보면 시집살이 시키면서 쫄쫄 굶기는 줄 알겠네. 며느리 먹으라고 고구마도 삶아줘. 외식도 데려가줘. 식당에서 일하면 밥도 챙겨줘.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니? 전 서운했어요. 우유 마실 때도 얼마나 남았나 확인까지 하시고 냉장고 열 때마다 뭐가 비워졌는지 꼼꼼하게 체크까지 하시잖아요. 아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손도 못 대게 하셨잖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먹고 싶은 것도 있고 취향도 있어요. 매일 나물에 마른 반찬에 맨밥에 저 진짜 힘들어요. 지금 네 말은 내가 일부러 못 먹게 하기라도 한단 소리야? 저 늦게 퇴근했을 때 몰래 고기 구워 드셨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알아요? 항상 저 없을 때만 맛있는 거 드시잖아요. 얘 좀 봐라.
그걸 여태껏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단 말이야? 네가 늦게 퇴근한다고 하니까 요리할 힘도 없고 대충 고기 구워 먹은 적은 있었지. 근데 그게 죽을 죄를 진 거니? 며느리한테 큰 죄를 진 거야? 숨겼잖아요. 제가 물어봐도 모른 척 하셨잖아요. 그거야 별일 아니니까 그냥 넘긴 거지. 내 사생활을 일일이 며느리한테 보고하리? 내가 네 상사라도 돼?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남겨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서운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밖에서 맛있는 걸 먹을 때마다 어머님 생각나서 항상 포장해 오잖아요. 그래, 알았다. 앞으로는 남겨주마. 됐니? 대화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치닫게 될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제 속마음을 털어놓으니 속이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이제는 시어머니도 신경 쓰시겠지. 설마 그 말을 듣고도 나를 모른 척 하실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괘씸하게 반항을 했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때부터 저를 대놓고 미워하기 시작하셨어요. 아이고, 며느리 눈치 보여서 뭘 먹을 수가 있어야지. 네가 서운해할까봐 우리 진짜로 아무것도 안 먹고 굶기만 하고 있었다. 물 한 잔도 안 마셨어. 어머님,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미안하다. 퇴근할 며느리를 위해서 고기 좀 구웠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생각이 없었네. 그치? 괜히 솔직하게 말씀드렸나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괜히 눈치가 보여서 더 불편해졌네요. 저는 시어머니와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다 필요 없고 며느리가 서운한 걸 말했다는 것 자체에 화가 나셨나 봅니다. 저는 절대로 시어머니의 딸 같은 며느리가 될 수 없었음을 깨달았네요. 그리고 어느 날 술에 취한 시어머니의 술주정을 통해 비로소 속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 거 뺏어 먹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았다. 여자라면 신랑이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걸 먹어야지 어딜 신랑이 먹을 걸 같이 먹겠다고 달려드냔 말이야. 다음날 그런 말을 내뱉으신 걸 기억조차 하지 못하셨지만 취중진담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차별을 하신 게 맞았네요. 아들이 먹는 건 한없이 예뻐 보이고 며느리가 먹는 건 한없이 미워 보인 거예요. 저는 굴러들어온 돌이고 아들의 몫을 뺏는 방해자일 뿐이었어요. 그럴 거면 왜 결혼을 시키신 걸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오만정이 떨어져서 한 번만 걸려봐라. 내가 진짜 가출하고 만다는 심정으로 이를 갈며 살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제가 야근을 하느라 늦게 퇴근을 했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음식 냄새가 솔솔 풍기더라고요. 이번엔 무슨 일인지 시어머니께서 친절하게 절 맞이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왔니? 배고프지? 저녁 드셨어요? 그래, 우리끼리 먹었다. 며느리 배고플까봐 남겨놨지. 보통이라면 며느리 잘 먹는 꼴 보기 싫으셔서 음식을 남겨놓지도 않으시더니 그날은 무슨 일인지 저를 위해 마련을 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양푼 하나를 내미셨어요. 그 안에는 먹다 남은 잔반을 모아서 비빔밥을 해놓은 거였어요. 비빔밥도 비빔밥 나름이죠. 개밥도 이렇게 못 만들 거예요. 보자마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죠. 우리 며느리 이거 먹어라. 여태껏 음식 남겨주지 못해서 미안했구나. 남기신 걸 싹 다 비빈 거예요? 그래, 얼른 먹어. 음식 남기면 지옥 간다. 싹 다 먹어. 양푼을 내밀던 시어머니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당해보라는 식의 사악한 웃음. 저는 그때 겨우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뭐가? 남겨달라며? 제가 괘씸하신 거죠? 대들어서 미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난감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얘 좀 봐라.
너 자꾸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다? 일부러 맛있는 것만 남겨서 싹싹 비벼준 건데 이게 기분 나쁘니? 뭘 얼마나 고급진 음식으로 상차림을 해놔야 기분이 풀리겠어? 너야말로 시어머니한테 너무한 거 아니니? 지 하고 싶은 일 한다고 늦게 들어온 며느리를 위해서 구첩반상이라도 차려줘야 하니? 앞으로는 못 먹을 때마다 남겨달라며. 그래서 남겨줬잖아. 뭐가 문제야? 어머님, 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제가 바란 건 인간 대접이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시집살이를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미는 양푼을 주방에 던지고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죠. 제 뒤에다 대고 시어머니께서 너 미쳤어? 하시며 소리를 지르셨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서러운 나머지 가출까지 하게 된 제 사연. 정말 처량하지 않나요? 친정에도 갈 수 없었고 친구 집에도 갈 수 없었던 저는 결국 회사 근처에 있는 호텔에 가서 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전화를 전부 받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배가 고픈지 배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치킨 한 마리를 시켜서 그걸 앉은 자리에서 우걱우걱 먹었네요. 치킨 다리를 먹어본 게 몇 년 만인지 몰라요. 먹으면서도 쉴 새 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식탐은 고사하고 식욕조차 없던 저였어요. 그런 저를 변화시킨 게 시댁 식구들이었죠. 더 슬펐던 건 제가 이렇게 서운함을 표출해봤자 그들은 제 입장을 이해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었어요. 꼴에 남편은 아내가 사라지니까 불안한지 계속 연락을 하더라고요. 문자까지 보내면서 돌아오라고, 제발 어딨는지만 알려달라고 했지만 꼴도 보기 싫어서 핸드폰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호텔에 일주일 동안 머물렀어요. 아마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며느리가 가출해서 일주일 동안 연락이 두절이 되어버렸는데 얼마나 괘씸하시겠어요? 그때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 지옥 같은 곳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호텔에 머문 지 딱 일주일이 됐을 때쯤 도저히 안 되겠는지 남편이 저희 회사에 직접 찾아왔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무조건 미안하다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길래 제가 답답해서 물어봤죠. 내가 왜 집을 나왔는지 알기나 해? 이유는 알고 있어?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이유를 아냐고? 엄마도 많이 미안해하고 계셔. 며느리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대. 그러니까 일단 집에 돌아가자, 응? 아무리 그래도 연락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물론 나도 잘한 건 없어. 하지만 내가 서운했던 걸 얘기하면 이해해주는 척이라도 했어야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거 알아. 하지만 내 입장에선 힘들었어. 차별받는 그 기분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기나 해? 어머님이 대놓고 그러시더라. 며느리가 아들이 먹어야 하는 거 뺏어 먹는 것 같아서 싫으시대.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으시대. 그런 집에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겠어. 내가 뭘 먹을 때마다 아들 거 뺏어 먹는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워낙 옛날 분이시라 그래서 좀 고지식한 면이 있어.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나도 결혼이 처음이고 합가가 처음이라 서툰 부분이 많아. 내 역할이 중요한데 나 혼자 편하자고 방관했어. 연락이 끊긴 일주일 동안 반성하고 후회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이제 고지가 눈앞이잖아. 조금만 버티면 우리 분가할 수 있어.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용서를 비는 남편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네요. 이 사람도 오죽하면 회사까지 직접 찾아와서 설득을 하나 싶어 괜히 약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집안의 어르신인데 제가 너무 철없이 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날 바로 시댁에 다시 들어갔어요. 제가 먼저 시어머니께 이런저런 일로 집을 나가서 너무 죄송했다. 하지만 저도 이런 부분은 서운해서 그랬다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 진지하게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다 이해한다. 내가 우리 며느리를 너무 서운하게 한 것 같구나. 내가 사과한마. 아니에요, 어머님. 아무리 서운해도 양푼까지 집어던지고 집을 나간 건 제가 잘못했어요. 얼마나 서운했으면 그랬겠니. 너가 집 나가고 나서 나도 생각 많이 했다. 우리가 서로 너무 앙금을 품고 있었던 것 같구나. 오늘 이참에 다 풀어버리자.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 응? 그날 시어머니는 갈비찜까지 해놓고 저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것저것 먹어보라고 하시며 음식을 내어주시더라고요. 처음으로 눈치 보지 않고 밥을 먹게 된 순간이었죠. 반찬을 끝도 없이 내어주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제가 너무 심하게 대들었나 싶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그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오해를 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지독한 시집살이가 끝나고 이제는 평화로운 날이 이어질 줄 알았어요. 한동안은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먹을 걸로 눈치도 주지 않으셨고 잘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얼마 후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식당에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심심하면 식당에 놀러와. 맛있는 거 해줄게. 식당에 갔더니 시어머니께서 직접 하신 거라며 이것저것 음식을 내어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마른 반찬만 주셨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음식에 가짓수가 많아서 놀랐죠. 맛있게 먹고 그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게 이 배가 이상한 거예요. 화장실을 가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네요. 혹시나 먹은 게 잘못됐나 싶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떠올려봐도 그날 먹은 거라고는 시어머니의 식당에서 먹은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날 식당에서 밥을 먹은 게 저뿐만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저만 이상한 게 영 찝찝했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 오늘 안색이 좀 안 좋네? 모르겠어요. 자꾸 배가 이상해서. 그래?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저는 뭘 잘못 먹은 것 같은데. 난 괜찮은데. 네가 원래 장이 좀 약하잖아. 우유 좀 마셔라. 그럼 좀 나을 거다. 시어머니께서는 온갖 민간요법을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이것저것 권유하셨는데 어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배가 더 아픈 것 같은 거예요. 결국 그날 회사에서 일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병원에 가 약까지 처방받았네요.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의 식당에서 밥만 먹으면 배탈이 나곤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견딜 수 없는 복통이 이어져서 밤중에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어요. 장에 염증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입원해서 누워있으니 시어머니께서 오셔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더군요. 왜 그렇대? 뭐 때문에 그런 거라니? 음식을 잘못 먹은 것 같아요. 음식? 어떤 음식? 잘 모르겠어요. 뭘 먹었는데? 어머님 식당에서 밥 먹은 게 다인데. 그래? 그럼 배가 아플 리가 없는데? 나도 거기서 먹고 우리 아들 둘도 거기서 먹었잖아. 혹시 어머님 음식이 좀 상한 거 아닐까요? 여름이기도 하고. 나 식당 아는 사람이야. 설마 상한 음식을 내주겠어? 손님들한테 올라가는 음식인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괜찮잖아. 왜 너만 유난인지 모르겠다. 요즘 부쩍 아픈 횟수가 많아지는 걸 보니 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음식을 좀 줄여야 하는 거 아니요? 과식이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 너 같은 사람은 소식해야 하나 보네. 건강의 비결이 원래 소식이라고 하잖아. 앞으로는 먹는 걸 좀 가려 먹어라. 준다고 넙죽넙죽 다 받아 먹지만 말고.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했어요. 제가 가장 수상했던 지점은 다 같이 먹은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먹었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먼저 시어머니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난 후에 남편이 가서 먹고 그 후에 도련님이 먹는 시기였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제 음식만 이상할 수 있잖아요.
시어머니를 의심하고 싶진 않았지만 정황상 너무 뚜렷하잖아요. 제가 퇴원을 하고 회복을 하던 중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식당으로 부르셨어요. 일 좀 도와주지 않을래? 그 맛있는 거 마음껏 먹게 해줄 테니까 얼른 와. 이상하게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만 먹으면 배가 아팠지만 그걸 대놓고 말하지 못했던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먹는 걸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니 왜? 내가 해주는 건 맛이 없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제가 요새 입맛이 없어서요. 입맛이 왜 없어? 먹는 거라면 환장하던 애가. 모르겠어요. 요즘 좀 그렇네요. 그래,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는 건 좀 그렇지. 체질에 맞게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내가 볼 땐 네 체질은 소식을 해야 하는 체질이야.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 네. 근데 어머님은 진짜 괜찮으세요? 응? 뭐가? 배 아픈 건 없으세요? 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안 아프다. 그게 우리 가족 체질이야. 속으로 그럴 리가 없는데 왜 나만 배가 아픈 거지?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진 않지만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대체 음식을 어떻게 하시길래 나만 배가 아픈 건가 싶어서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음식을 손수해 주신다는 걸 겨우 말리고 제가 직접 해 먹었더니 그때는 또 배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또 방심해서 시어머니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또 탈이 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나니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식당에서 일도 잘해줬으니 내가 맛있는 거 해줘야지. 좀만 기다려라.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집에 가서 먹을게요. 가만히 있어. 온 김에 먹고 가라. 시어머니는 저를 앉히시더니 주방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이때다 싶어서 시어머니의 뒤를 몰래 따라가 봤죠. 그랬더니 평소에 쓰는 냉장고가 아니라 구석에 있는 다른 냉장고 문을 여시더니 거기서 음식을 꺼내 요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과감하게 재료를 팍팍 넣으며 아끼지 않으셨어요. 다 된 음식을 제 앞에 놔주시더니 우리 며느리 얼른 먹어라 하시는데 순간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결국 다 먹지도 못하고 남겼어요. 기분이 좀 이상해서 그날 밤 잠도 못 잤네요. 궁금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시어머니 식당에 들렀어요. 일을 도와주러 왔다고 하니 좋아하시며 그래 그럼 밥도 먹고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은 먹고 왔으니 괜찮다고 어머님 힘드실 테니 잠깐 쉬었다 오시라고 설거지는 제가 하겠다고 했더니 아유 그럴래? 그럼 집에 좀 다녀오마 하시면서 자리를 비우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안 계신 틈을 타서 구석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식당을 하면 원래 그런 음식들은 바로 폐기 처분해야 하거든요. 그걸 구석 냉장고에 고스란히 보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심지어 그걸 가지고 저한테 음식까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복통에 병원까지 실려가고 장염에 걸렸던 건 죄다 시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식구들끼리 밥을 먹었을 땐 신선한 재료로 만들었으니 배가 멀쩡했던 거겠죠. 결국 저는 또 어머님께 먹는 걸로 차별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미운 며느리라도 그렇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이는 게 말이 되나요? 버리긴 아까워서 며느리한테 먹이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는 서운하다는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대들 힘도 없었어요. 그냥 저는 이 집안에서 평생 대접받지 못할 게 뻔했습니다. 이토록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힘든 시집살이도 물론 고역이었지만 나름대로 버틸만 했어요. 하지만 상한 음식을 준다는 건 얘기가 다르잖아요.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치밀하게 저를 엿먹였으니 저도 똑같이 해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두고 봐라. 내가 크게 뒤통수 한번 친다는 심경으로 그날부터 이혼을 준비하게 됐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모든 실체를 알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아주 당당하게 구시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손수 음식 해다 바치는 시어머니는 세상에 나밖에 없을 거다. 세상 참 좋아졌어. 어머님, 근데요. 식당 하시면서 재료 폐기는 어떻게 하세요? 뭔 폐기? 그 식당 운영하다 보면 유통기한 지난 음식도 생기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관리하나 싶어서요. 난 애초에 딱 맞춰서 사가지고 남을 일이 없어. 재고 관리 잘하는 것도 능력이야. 내가 지금 경력이 몇십 년인데 그거 하나 못하겠니?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식당을 운영하시는지 호시탐탐 관찰했어요. 마치 양파같이 까도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술을 한잔하면서 속에 있는 앙금을 대화로 풀려고 노력해봤지만 시어머니는 제 가슴에 또 비수를 꽂으셨습니다. 나는 네 인생이 참 부럽다. 멋진 신랑 만나 걱정 없이 살잖아.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기래, 애 낳으라고 닥달을 하기래. 굶을까봐 밥도 차려줘, 간식도 해다 바쳐. 아니, 얼마나 편한 인생이야. 안 그려? 나는 너 같은 인생 한번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란 말이야. 그깟 음식 하나 안 해줬다고 울고불고 진상 부리지 말고 가진 거에 감사하란 말이여. 살다 내가 며느리 눈치를 보고 살 줄 누가 알았겠어? 아니, 넌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 있냐? 이만한 시댁이 어딨다고 이 허구한 날 입이 삐죽 나와가지고 싫은 티 팍팍 내니? 너희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좀만 마음에 안 들면 집 나가고 연락 두절되는 건 어디서 배운 거야? 아무튼 오늘 다 털어놓자고 하니 속마음 얘기하는 거지만 너도 자식 낳아봐라. 더 예쁜 애가 생기고 더 마음 쓰이는 곳이 생기는 법이야. 이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나는 우리 장남이 제일 아픈 손가락이야. 항상 불쌍하고 마음이 쓰이고 애가 타고 그래. 아직도 내 새끼 같고 내 품 안에 있는 것 같다니까. 장가 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는지 알긴 하니? 며느리 따위가 난입해서 우리 아들 힘들게 하는데 엄마로서 얼마나 속상해. 우리 아들 먹는 거 입는 거 전부 신경이 쓰이는 걸 어쩌니? 유별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난 앞으로 쭉 이렇게 살 거여. 그건 네가 이해해야 한다. 더 이상의 타협도 배려도 없는 시어머니를 제가 평생 모시고 살아야 할까요? 며느리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분을 제가 어떻게 가족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저도 제 살 길을 찾아야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이혼 얘기를 꺼냈더니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묻더라고요. 우리 여태껏 잘 지내고 있는 거 아니었어? 뭐가 문제인데? 또 뭐가 서운한 건데? 더 이상 대화를 섞을 필요도 없어. 그냥 이혼해. 난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힘도 없어.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건데?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이유? 그래. 한 번만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 당신 엄마 여태껏 나한테 유통기한 지난 음식으로 요리해줬어. 그래서 내가 응급실에 실려간 거고 장염에 걸렸던 거야. 나는 그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그런 엄마를 싸고 도는 당신이랑 도저히 살 수 없겠다는 결론을 내렸어. 그러니까 이혼하자.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라는 건 어떻게 알게 된 건데? 내가 직접 봤으니까. 그럼 우리 엄마도 다 배탈 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만 그걸 줬으니까. 아직도 모르겠어? 당신 엄마는 날 싫어해. 앞으로도 끝까지 싫어할 거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거야.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나만 괴롭힐 거라고.
그러니까 나 좀 살자. 나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죽는 꼴 보고 싶어? 당신도 나 보호해주지도 않잖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네 엄마만 감싸고 있잖아.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에서 생각해 준 적 있어? 없잖아. 넌 원래 그런 놈이야. 그냥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아. 엄마랑 단둘이 손 붙잡고 백년해로 하라고. 나는 네 인생에서 빠져줄 테니까.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남편은 무릎까지 꿇어가며 저를 말렸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급할 때만 무릎을 꿇고 되돌아가면 언제나 반복되는 그 상황이 진절머리 나더라고요. 악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혼이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런 만행을 끊어내야 했어요. 결국 저는 위생법 위반으로 시어머니의 식당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혼 서류를 작성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뿐만 아니라 가끔씩 손님이 왔을 때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쓰셨더라고요. 그 증거는 제가 몰래 찍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는데 증거라도 쥐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찍은 것인데 더 큰 만행이 찍혔을 줄은 몰랐네요. 결국 시어머니가 운영했던 식당은 영업정지를 피할 수 없게 됐고 저는 동시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혀서 저한테 배신자니 어쩌니 하며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드셨지만 저도 이제 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지 않고 대응해줬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주저앉으시며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그 식당은 내 인생 전부란 말이야. 네가 뭔데 그걸 망가뜨려? 네가 뭔데? 어머님,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잘못한 건 제대로 바로 잡아야죠. 저도 한 명의 소비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여우 같은 게 우리 아들 꼬드겨서 팔 잡힌 주제에 우리 가게를 고발해? 네가 그러고도 멀쩡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적어도 이 집안에서 사는 것보단 멀쩡하게 살겠죠. 대단한 아드님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앞으로 장가 보내지 말고 평생 끼고 사세요. 남의 귀한 집딸 못 살게 굴지 마시고. 좋게 헤어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때 깨달았네요. 서로 험한 욕을 하고 육탄전을 벌이며 겨우 갈라서게 된 저에게는 이혼이 탈출구였습니다. 그 집에서 나오는데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더라고요. 드디어 살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씁쓸함과 안도감과 서러움의 눈물이랄까요? 전 남편은 눈치 없이 저에게 다시 재결합하면 안 되냐고 계속 찔러보더라고요. 앞으로는 정말로 중간에서 역할을 잘하겠다며 한 번만 믿어달라며 울고불고 비는데 그 모습이 정말 가증스러웠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식당이 폐업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나름 잘 나갔던 식당이라 아들 둘에게 물려줄 생각까지 하셨던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아니고 위생법을 위반해서 그렇게 정지를 먹게 됐으니 손님이 뚝 끊길 수밖에 없었겠죠. 시어머니는 아직도 가게가 폐업하게 된 데에는 여우 같은 며느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쪽 집안은 시어머니의 식당이 주 수입원이었거든요. 전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한다고 돈만 까먹고 있었지. 도련님은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맨날 놀기만 하는 백수였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제가 직장을 관두지 못하고 제 월급을 온전히 갖다 바쳐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도 이혼을 해버리고 식당까지 폐업을 하고 말았으니 수입이 뚝 끊긴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전 남편이 저에게 끊임없이 재결합을 요구했던 거겠죠. 차라리 끝날 때 좋게 보내주기라도 했으면 좋은 기억이라도 남았을 텐데 끝까지 찌질하게 구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좋은 기억도 모조리 사라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하신 적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다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혼하니까 좋니? 살만해? 네, 살만하네요. 그래, 그렇구나. 제 안부 물어보려고 전화하신 건 아닐 테고 무슨 할 말이 있으셔서 전화까지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고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다시 만나줄 수 있겠어? 그건 어렵겠는데요. 아들이 밥도 못 먹고 집에만 틀어박혀서 몰골이 아주 엉망이야. 벌써 10kg나 빠졌어. 그 사람 살 좀 빼야 돼요. 그러다가 말겠죠 뭐. 너도 나한테 잘못한 거 있잖아. 너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지옥으로 변했어. 나한테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사과하란 말씀이세요? 막말로 유통기한 좀 지난 거 아까워서 며느리 먹일 수도 있지. 넌 참 예민하더라. 그거 먹는다고 안 죽어. 하여간 요즘 애들은 유난이라니까. 네, 유통기한 좀 지난 거 먹을 수도 있죠. 하지만 병원에 실려가는 걸 보고 난 후에도 계속 주셨잖아요. 그게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네요. 결국엔 제가 먹는 거 하나하나 죄다 아까우셨던 거잖아요. 전 적어도 저를 사람으로 동등하게 대해주는 분과 함께하고 싶지 남의 집 개만도 못한 취급받으면서 살고 싶진 않네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그것뿐이세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저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이만 끊도록 하죠.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서러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남들에게 이혼 사유를 얘기할 땐 단순하게 고부 갈등과 남편과의 성격 차이라고 하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는다면 다들 제 마음을 100% 이해하긴 힘들 거예요. 이제라도 자유를 찾았으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시그널은 몇 번 있었어요. 연애 시절 남편과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한테 먹어보라는 소리를 한 번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전투하듯 먹었을 때, 남편한테 고급 수제 쿠키를 사줬더니 남김없이 싹 다 먹고 쓰레기만 남겼을 때, 닭볶음탕을 해줬더니 닭은 죄다 먹어버리고 야채만 남겼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도망가라는 신호였는데 알아차리지 못했네요. 시댁에서 식구들과 겸상을 해본 게 손에 꼽을 정도예요. 항상 밥을 차려주면 또 먹고 또 먹는 바람에 저는 항상 부엌에서 대기하고 있어야만 했죠. 제가 먹을 거라고는 밑반찬 몇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고 이혼을 했으니 지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고 천천히 먹을 수 있어서 살 것 같아요. 이혼하면서 체중이 늘었고 얼굴 혈색도 좋아져서 주변 사람들이 놀라곤 하네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콩 한쪽을 망설임 없이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혼하기에 적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사람은 최대한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갔다 온 이혼녀로서 드리는 조언입니다. 이혼 후 일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면서 나름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러다가 좋은 사람 만나면 재혼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어쨌든 이제는 결혼에 대한 미련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번 경험했으니 충분했다 정도?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당장 지금은 현재의 저에게 집중하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부디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결혼을 앞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제 전남편 같은 놈은 만나지 말길 바랍니다. 모두들 행복하자고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